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다 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국민을 상대로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양파 껍질처럼 터져나온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한 것이죠.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구차한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입니다. 아니 피청문 대상이 온갖 비리 종합 세트인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후한무치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고요. 이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원론적 사고의 착각 속에서 선으로 포장한 이중적 위선자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후보자의 모친, 부인, 딸을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덜어준 셈이죠. 청문회 법정 시한이 지나게 되는 내일부터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문재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인 조국의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요 200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고급 인재들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는 사정 검증이 철저한 미국에서는 청문 대상이 되지도 않는 신상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고급 인재의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1789년에 도입을 했잖아요. 230년간 낙마한 후보자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권 5년간 평균 10명꼴입니다. 도입 역사가 일천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선진적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해서 그렇게도 하겠죠. 보다 중요한 이유는 후진적인 한국의 사회구조가 낳은 부산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의 제도 개선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총리와 국무위원 장관이죠.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합참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입니다.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받는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다는데 이를 개인의 일탈 정도로 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중성 문제로 정직하지 못한 국민, 투명하지 않은 사회,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국가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요 그나마 나아요.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검증을 받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통과를 합니다. 관료의 경우는 임명직으로 대개의 경우 행정고시 출신이 많고 그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에서 고공단이죠. 1, 2급입니다. 이 고공단까지는 과도한 경쟁 없이 무난하게 승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죠. 이것이 나중에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판사의 경우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이 되면은 치열한 경쟁 없이 부장판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보루로서 외부인과의 교류도 겉도록거리는 문화가 있어서 비교적 자기관리가 잘 되는 편이죠. 여기다가 미국하고는 달리 예외적인 실책을 제외하고는 탄핵도 안 돼요. 드물지만 이해 충돌과 이념 편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런 현상이 팽배해 있죠.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에 전임으로 임용이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올라가잖아요. 위계질서도 엄격하지 않죠. 자유로운 활동에 익숙해 있어서 통제 불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문 후보자 대다수가 논문 표절로 애를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출신 공직자와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골 메뉴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잖아요. 여기다가
관료 출신은 이해 충돌이 더해지는 것이고 교수 출신은 논문 표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공사구번의 정신이 지배적이어서 자신과 가족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했습니다.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공사구번은커녕 내로남불 정신, 특히 문재인 정권 인사들, 특히 조국,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인이었다는 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인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CEO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대리 경영을 시키면서 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평소에는 학문을 연마하고 때가 되면은 국정에 참여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에 입각하여 바른 말을 했습니다. 위장전입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10%인 사대부가 교육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당연히 지주로서 토지 소유를 독점적으로 했으니까 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논문 표절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모두가 성리학자로서 철학자고 사상가였습니다. 또한 시인이기도 했죠. 요즘처럼 특정 학문의 단일 소분야만 아는 학자들하고는 달리 모든 학문에 정통한 그야말로 박학다식한 제대로 된 박사로 창작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공사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신분 상승의 수단인 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 특구로 기꺼이 이사를 가고 재산 정식의 수단인 부동산에 눈을 돌려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개발 이익을 챙기고 공직자 윤리를 넘어서는 이해 충돌을 배우자의 짓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지식인으로 생명줄인 창작물에 표절의 덫을 싣게 합니다. 안타깝지만은 현실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상층부의 총체적인 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크게 보면은요, 국민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사회가 투명해져야 돼요. 국가가 법치에 기반해야 됩니다. 최선은 조선시대 선비처럼 경제적인 독립인이면 좋겠지만 자선으로라도 제시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은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정직의 가치를 신앙심에 가깝도록 주입을 시켜서 체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공정함의 가치를 가르쳐서 사회의 작동 원리가 투명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사회교육에서 민주시민의 기본 책무로서 신성한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